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민혁 대표는 차가운 분노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그의 앞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태블릿에 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경고하는 기사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젊고 유능했으며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불과 10년 만에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넥서스를 글로벌 IT 대기업으로 키워낸 그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눈부실수록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최근 들어 그를 향한 위협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물리적인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 그의 전용 차량의 그림자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섬뜩한 메시지가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어진 일이었다. 강민혁은 당장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거구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보안팀장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반성보다는 변명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대표님, 이건 전문적인 소행입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그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혁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한 개의 넥서스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자네 팀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해고야. 그의 충동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비서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강민혁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직접 자신의 스포츠카 키를 집어들었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엔진의 굉음만이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한참을 달리던 그의 차는 마치 이끌리기라도 한 듯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조용한 강북의 한적한 골목길에 멈춰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낮고 작은 24시간 카페였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향했다. 카페 안은 늦은 시간 탓인지 한산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심코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카운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직원에게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손님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거나 웃음을 팔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 세계와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는 존재였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들어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곧이어 멱살잡이로 번졌다. 다른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피했고 어린 아르바이트생은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한유진만이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모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소란의 중심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마치 압축된 스프링처럼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극도의 긴장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비현실적인 침착함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남자들이 의자를 집어들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려는 순간 유진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르지도 영화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남자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움직임 몇 번으로 한 남자의 손목을 꺾어 의자를 빼앗고 다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바닥에 나뒹군 남자들은 고통과 당혹감에 잠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유진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계속 시끄럽게 하시면 경찰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분 다 걸어서는 이곳을 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카페를 빠져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나자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비현실적인 모습에 넋을 잃고 있던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자신의 명함과 현금 다발을 내려놓았다. 당신 여기서 일 그만둬.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강민혁은 묘한 희열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내 새로운 보안팀장이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당함에 입을 벌리고 있는 카페의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유진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섰다. 그의 충동적인 결정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 혹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쪽이 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긴급 임원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보안 문제로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평범한 캐주얼 복장 차림의 한유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임원들을 어젯밤 카페의 진상 손님을 보던 것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한번 훑어보았다. 강민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소개하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보안을 책임질 한유진 팀장이야.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와 황당함으로 굳어버렸다. 한유진의 넥서스 이노베이션에서의 첫날은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민혁의 충동적인 결정에 회사의 기존 보안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전직 군인이나 경찰 출신의 거구들이었던 그들의 눈에 가녀린 체구의 평범한 옷차림을 한유진은 그저 대표의 하루짜리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었다. 팀장님이라고 저 아가씨가 보안팀의 한 직원이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대표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니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되신 모양이야. 그들은 유진의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그녀에게 어떤 업무 보고도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태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 설계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약점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 회사 전체의 권력 암투의 중심에 있는 최태환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민혁의 오만함이 드디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을 완벽한 기회로 여겼다. 강민혁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진 지금 그에게 결정적인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절호의 기회. 최 이사는 비밀리에 용병업체와 접촉했다. 어설픈 조폭이 아닌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프로 중의 프로들이었다. 목표는 살해가 아니다. 그는 용병팀의 리더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그의 경호팀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그에게 납치 직전의 공포를 느끼게 해줘.
이 사회가 강민혁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야. 그가 회사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 며칠 후 강민혁은 중요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를 나서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동선을 미리 검토한 후 보안팀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계획된 경로는 위험합니다. 터널 구간은 진입과 탈출이 모두 차단될 경우 완벽한 고립지대가 됩니다. 지상 도로를 이용해 우회해야 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지적에 보안팀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 내가 VIP 경호를 몇 년이나 했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계획대로 진행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민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유진의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한 팀장 말대로 해. 오늘 경호의 모든 지휘는 한 팀장에게 맡기겠네.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보안팀 과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다. 강민혁의 리스트럭처드 컨버터블 차량이 마침내 도로로 나섰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감각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주변의 모든 공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한적한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앞뒤로 여러 대의 검은색 벤 차량이 순식간에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10여 명의 전술 복장을 한 무장 괴한들이 벤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경호 차량들을 포위했다. 강민혁의 보안팀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상대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들은 비살상용 고무탄과 연막탄을 사용해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경호원들을 무력화시켰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강민혁은 방탄 차량 안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유진이 백미러를 통해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했다. 대표님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문을 잠그고 고개를 숙이고 계십시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홀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용병들은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걸어 나오는 유진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게 뭐야, 저 계집애가 새 보안팀장인가? 용병 리더가 조롱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추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춤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꺾어 그의 총을 빼앗은 뒤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동시에 다른 남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가 고통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목을 팔꿈치로 내리쳤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오직 상대의 전투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극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만이 존재했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 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한 완벽한 전투 기계였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모든 공격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무력화되었다. 관절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지하차도를 가득 메웠다.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아 12명의 중무장한 용병들은 모두 처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한가운데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경악과 공포로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민혁을 백미러로 한번 쳐다보았다. 이동해야 합니다. 지원팀이 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방금 커피를 주문했던 카페에서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조용했던 카페 여직원은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무기가 앉아 있었다. 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기 시작했다. 지하차도의 총성이 멎은 후 강민혁의 방탄 세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가 아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한유진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불과 몇 분 전 12명의 무장 용병을 맨손으로 쓰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어깨선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차가 안전가옥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후에야 강민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는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거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방금 그건 대체 뭐였지?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의 다그침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 정체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녀는 강민혁을 지나쳐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태도는 나는 당신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던 강민혁에게 그 무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호기심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 김상철을 호출했다. 김 비서실장은 강민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한유진.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강민혁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말했다.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며 살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내가 대체 내 삶에 어떤 괴물을 들였는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일종의 집착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강민혁의 무모한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정보팀과 외부의 흥신소까지 동원하여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했고 그녀의 얼굴과 일치하는 인물 정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했던 카페의 사장은 현금으로 급여를 주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녀가 이력서에 적었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그녀의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자 어떤 공적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백지 상태의 프로필만이 나타났다. 범죄 기록, 군 기록, 경찰 기록,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녀의 얼굴과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 비서실장은 결국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있는 자신의 오랜 지인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유진의 신원 조회를 부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실장 당장 그 여자에게서 손 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자네가 조회 요청한 이름 내가 본 적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경보를 울렸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냥 그 이름 처음부터 듣지 못했던 걸로 하게.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 비서실장은 강민혁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대표님, 마치 그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정확히는 누군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보고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이 모든 조사 과정 속에서 유진은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람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강민혁의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결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사무실 입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경호원을 고용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유령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유능한 유령.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강렬한 매혹을 느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풀리지 않는 문제일수록 더욱 강하게 정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결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봉인된 과거를 열어젖히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집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경호원 납치 시도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작전의 배우였던 최태환 이사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파트너들 앞에서 단단히 체면을 구겼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망쳤단 말인가. 파트너들의 질책에 그는 굴욕감을 삼켜야만 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이사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뛰어난 싸움꾼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제국까지 혼자서 지켜낼 수는 없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물리적인 위협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강민혁의 왕국을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날 이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에는 악재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제품 발표회 직전 메인 서버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다운되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회사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부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프로젝트를 이끌던 핵심 연구원마저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경쟁사로 이적해버렸다. 모든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운이 나쁜 불행처럼 보였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불을 끄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너무나도 교묘한 공격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한유진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강민혁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지금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총알이 아니라 바로 회사의 붕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의 임무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적의 전략을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최근 회사에서 벌어진 모든 사고들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 위에서 벌어지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보안, 로그, 인적 자원 데이터, 그리고 사건 발생 시점의 모든 기록들을 교차 분석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섬뜩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사고는 최태환 이사가 주재하는 고위급 보안 회의가 끝난 직후에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의 방식은 무작위적인 해킹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흔적만으로 최대한의 혼란을 야기하는 고도로 훈련된 정보 요원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경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첩보 작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들고 강민혁을 찾아갔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한 팀장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경호 문제라면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는 경호원이 회사의 경영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차트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공격은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은 단 한 사람, 최태환 이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이건 음모론에 불과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한 팀장은 문이나 잘 지키는 게 당신 일이야. 그의 오만한 말투에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예측을 이어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있을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자 설명회를 가리켰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이 설명회일 겁니다. 그들은 대표님의 발표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에 발표 서버를 공격해 대표님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리고 공격은 마케팅 부서 서버실의 네트워크 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곳은 최 이사를 포함한 단 3명만이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예언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지만 지난번 지하차도에서의 기억이 그의 본능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어디 한번 당신 말이 맞는지 지켜보지. 결전의 날 투자자 설명회 시작 직전이었다. 강민혁은 발표장 대신 유진과 함께 중앙 통제실에서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약속된 이 시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포식자는 계속해서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포식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숨막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중앙 통제실의 거대한 모니터 위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오후 2시를 향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 옆에 서 있는 한유진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2분 뒤에 자신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재앙을 예언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녀의 예측을 의심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가 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조용했던 네트워크 모니터 화면이 새빨간 경고 메시지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유진이 정확히 예측했던 마케팅 부서 서버실의 노드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그녀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방어팀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 강민혁은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예언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만약 그녀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투자자 설명회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을 터였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는 유진을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술적 예측 능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몇 주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가 걸린 국제기술 콘퍼런스가 열렸다. 지난번의 공격 이후 강민혁은 이제 회사의 모든 보안 지휘권을 전적으로 유진에게 위임했다. 한때 그녀를 비웃었던 보안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카페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인력을 지휘하는 차갑고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유진은 콘퍼런스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모든 구조와 약점을 며칠에 걸쳐 분석했다. 그녀는 저격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행사 스태프 전원의 신원을 비밀리에 재검토했다. 그녀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매티큐러스한 준비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특히 강민혁이 기조연설을 할 무대의 조명 장치 하나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다. 마침내 강민혁이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유진은 통제실이 아닌 무대 가장 구석의 어둠 속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 모든 빛의 변화 속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읽어내고 있었다. 강민혁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진은 자신이 주목하던 무대 조명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작은 불빛의 깜빡임으로 보였겠지만 그녀가 착용한 특수 콘택트 렌즈는 그 조명 장치 내부에서 아주 작은 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소리 없는 암살 무기였다. 암살자가 격발 장치를 누르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은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주 약한 국소 전자기 펄스 EMP 장치가 작동했다. 펑 하는 소리도 없이 무대 조명은 잠시 깜빡거리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청중 중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암살 무기의 전자 회로를 태워버렸다는 것을. 강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공적으로 연설을 마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나중에 유진이 조명 장치 안에서 회로가 타버린 정교한 독침 발사 장치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도 그녀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 주먹이 아닌 오직 그녀의 비상한 두뇌와 관찰력만으로. 한편 강민혁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실장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여전히 벽에 부딪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그에게 경고를 했던 국정원 지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익명의 메시지 하나를 남긴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오직 숫자 734와 함께 짧은 경고만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멈춰. 김 비서실장은 이 정보를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보안 검색 엔진을 통해 734부대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온통 뜬소문과 심하게 검열된 문서들 뿐이었다. 과거 북한에서 벌어진 끔찍한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전멸하여 해체되었다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유령 부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강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방금 회수된 암살 무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이 고용한 것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녀의 과거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역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 위로 암살 시도에 사용되었던 독침 발사 장치의 3D 설계도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과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그것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모든 부품은 추적이 불가능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조달된 것들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이것은 국가급 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이었다. 734부대. 강민혁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과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막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과거가 아니라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지워진 역사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거나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조심스러운 존중과 이해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유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불빛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녀의 침묵을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봉인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슬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734부대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더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코드네임과 임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훈련과 비인간적인 임무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만으로도 강민혁은 그녀가 어떤 지옥을 거쳐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전투 기술과 전술적 판단력은 바로 그 지옥이 남긴 흉터였던 것이다. 최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들의 전술 움직임 사고방식, 모든 것이 저와 같습니다. 그들은 제 형제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등을 맡기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동료들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실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돈을 위해 움직이는 단순한 악당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유진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녀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훈련받은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의 옛 동료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년 전 부대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더러운 작전이었다. 작전은 예상대로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부대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인원들은 국가의 모든 비밀을 짊어진 채 제거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부대의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죽은 동료들을 뒤로하고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유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저를 만들었던 자들과 저와 함께 살아남았던 형제들 모두를 피해서 말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기록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왔는지, 그녀는 국가와 옛 동료들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태환 이사는 아마도 우연히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유령 사냥꾼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고용해 강민혁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왜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겁니까? 강민혁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제가 살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혹은 제가 그들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다시 차가운 빛이 돌아왔다. 강민혁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경호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싸움에 휘말린 희생자이자 동시에 그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였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안도감도 느꼈다. 적어도 지금 그녀는 그의 편에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가 물었다. 유진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사냥을 제 손으로 직접 끝낼 겁니다. 그녀의 선언은 다가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한유진이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그 시간. 최태환 이사는 실패의 굴욕감 속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미지의 적에 대한 정보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 어둠의 세계에 존재하는 정보상들과 접촉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기술은 오직 한 곳 국가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의 막대한 돈은 굳게 닫혀 있던 비밀의 문을 열었다. 정보기관의 부패한 고위 간부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734부대, 국가의 필요에 의해 비밀리에 만들어졌다가 실패한 작전과 함께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전설적인 유령 부대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부대의 가장 뛰어났던 요원 코드네임 에코라는 여자가 작전 실패 후 유일하게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까지. 최 이사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한유진, 그녀가 바로 그 에코였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자신이 강민혁을 공격하기 위해 고용했던 용병업체 아레스 택티컬의 대표가 바로 734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강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실패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새끼를 보냈던 것이다. 최 이사는 한유진을 더 이상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관점을 바꾸었다. 그녀는 잘만 다루면 강민혁을 무너뜨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강인을 직접 만나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폐쇄된 인천항의 한 낡은 창고에서 이루어졌다. 최 이사는 부와 권력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창고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인의 존재감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강인은 맹수와도 같은 남자였다. 그의 눈은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부하들은 실패했소. 최 이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고작 여자의 하나에게 전멸당했지. 그의 비아냥거림에 강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그녀를 과소평가했더군. 에코는 언제나 특별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특별함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지. 강인의 목소리에는 유진을 향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최 이사에게 734부대의 마지막 작전에 대한 철저히 왜곡된 진실을 들려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진 즉 에코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배신 때문에 부대는 전멸했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 이사는 그의 개인적인 원한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완벽한 지렛대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강민혁을 겁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소. 그를 아예 제거해야겠소. 그리고 그 여자 한유진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강민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약속된 보수는 물론이고 내가 넥서스를 장악한 뒤 회사의 모든 보안 자회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한유진은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하오. 그런 귀한 무기를 그냥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그의 제안은 강인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렸다. 강인은 오랫동안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돈이나 권력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유진을 산채로 잡아 복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를 철저히 파괴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뒤틀린 복수심이었다. 좋소. 강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를 잡으면 그녀를 먼저 처분할 권리는 내게 있어. 두 남자의 계산된 배신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최 이사는 이제 강민혁과 한유진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칼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강인은 한때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얻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웠던 이들 사이에 가장 잔인한 배신과 복수의 서막이었다. 유진은 이제 자신이 한때 가장 믿었던 스승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최태환과 강인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스승이자 지휘관이었던 강인의 생각과 전술 그리고 그의 잔인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강민혁을 어떻게 사냥할지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강민혁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강인은 단순한 용병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먹잇감을 코너에 몰아넣고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을 즐기는 포식자입니다. 그는 이제 대표님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직접 노릴 겁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제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인이 공격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거미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역으로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전장으로 끌어들여 함정을 파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직접 전쟁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님, 강민혁은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이미 회사는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적들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여 전쟁을 벌이자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광기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좋아, 당신을 믿지. 강민혁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우리 제국을 당신의 전장으로 만들어. 그의 신뢰에 유진은 짧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강민혁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경호 대상을 넘어 함께 싸우는 동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진이 선택한 전장은 바로 최근에 완공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첨단 지하 RD 센터 넥서스 코어였다. 그곳은 외부와는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현대판 요새였다. 유진은 이곳의 모든 시스템을 적들을 위한 거대한 함정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넥서스의 최고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극소수의 비밀팀을 꾸렸다. 그리고 그녀의 전술적 지식과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연구소를 죽음의 미로로 개조해 나갔다. 보안 드론은 침입자를 식별하는 감시, 장비에서 전기 충격기를 발사하는 공격 무기로 개조되었다. 소방 시스템은 불을 끄는 대신 적들의 시야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할로겐 가스를 살포하도록 프로그램되었다. 홀로그램 프로젝터는 복도 곳곳에 가상의 인물들을 투영해 적들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건물의 모든 조명과 문 엘리베이터는 유진이 있는 중앙 통제실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평화로운 연구소는 이제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따라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거대한 덫이 된 것이었다.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강민혁은 유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줄 아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홀로 통제실에 남아 수백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가상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유진은 마지막으로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최태환 이사 측에 심어두었던 역정보원을 통해 강민혁 대표가 극비리에 개발된 차세대 AI 반도체의 최종 테스트를 위해 넥서스 코어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는 거지.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최 이사와 강인에게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전의 날 밤, 넥서스 코어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유진과 강민혁은 어둠이 내린 중앙 통제실에서 수많은 감시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은 퇴근했고 거대한 연구소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거대한 모니터 화면의 한쪽 구석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외곽 펜스 침입자 감지, 다수의 무장 인원 접근 중. 모니터 위로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여러 대의 검은색 벤 차량의 열화상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적들이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전투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쫓기던 사냥감은 이제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냥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함정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외곽 펜스가 소리 없이 잘려나가고
12명의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전 734부대의 정예 요원들이자 현재는 용병업체 RS 택티컬의 최상급 킬러들이었다. 그들의 리더 강인은 통신망을 통해 오만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낸다. 타겟은 생포하고 에코는 산채로 잡아온다. 저항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며 건물 안의 두 사람은 이미 잡은 먹잇감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마침내 건물 중앙 로비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티타늄 방화문이 굉음을 내며 사방에서 내려와 그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건물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비상용 적색등만이 복도를 섬뜩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기계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한유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한다, 강인 사령관. 이제 사냥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처형을 시작한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강인의 팀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설계된 미로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은 중앙 통제실에서 건물 전체를 거대한 체스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이용해 복도 곳곳에 강민혁과 자신의 허상을 만들어냈고 용병들은 허공의 총알을 낭비하며 혼란에 빠졌다. 흩어져서 통제실을 찾아 저 계집애를 먼저 무력화시켜 강인의 분노에 찬 외침이 통신망을 통해 퍼져나갔다. 하지만 흩어지는 것은 유진이 정확히 원했던 바였다. 그녀는 이제 사자 무리가 아닌 흩어진 양들을 상대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소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복도를 할로겐 가스로 가득 채웠고 특수고글이 없는 용병들은 시야를 빼앗긴 채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통제실에서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녀의 지시에 따라 건물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었다. 민혁 씨 빛을 구역의 전력관을 과부하시켜요. 지금 유진의 외침에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복도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전기 충격으로 쓰러지는 용병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비쳤다. 유진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이동하며 흩어진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싸움은 무자비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서버실로 유인한 적들을 고압 전류로 감전시키고 실험실의 자동화 로봇팔을 이용해 다른 적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이 거대한 무기의 완벽한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마침내 분노한 강인은 함정을 뚫고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그는 유진의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서버실을 비워두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예측은 맞았다. 서버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유진은 홀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격투였다. 강인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지만 유진은 그의 모든 공격을 물 흐르듯 피하며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전략가 사이의 치열한 수싸움이었다. 네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 배신자 강인이 포효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유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아니 사령관, 당신이 우리를 돈과 명예를 위해 팔아넘겼지. 나는 그날의 진짜 작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말은 강인의 이성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가 잠시 흔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기술을
그가 예측하지 못한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그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어 무장 해제시키고 이어지는 몇 번의 정밀한 타격으로 그의 모든 관절을 무력화시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인 같았던 강인은 서버실 바닥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쓰러진 그에게 다가가 그의 전술 조끼에서 작은 데이터 드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근처 단말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태환 이사와 강인이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과 강민혁의 살해 및 자신의 생포를 의뢰하는 계약서까지 고스란히 떠올랐다. 통제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투는 끝났다. 유진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모두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 그녀는 통제실의 감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모니터 너머에 강민혁과 시선이 마주쳤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의 승리를 알리는 조용한 교감이었다. 넥서스 코어에 처절했던 전투는 동이 틀 무렵에야 막을 내렸다. 특수 검찰팀과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연구소와 제압된 채 쓰러져 있는 전설적인 용병들의 모습이었다.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강인은 자신이 길러낸 최고의 제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그는 유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유진이 확보한 데이터 드라이브는 스모킹건이 되어 최태환 이사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검찰은 그 증거를 토대로 즉시 최 이사와 그의 협력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사회에 참석해 강민혁을 끌어내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던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검사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의 야망으로 가득 찼던 제국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강민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언론과 이사회 앞에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위기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위태롭던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강민혁과 한유진은 텅 빈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마주 앉았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적은 없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길고 길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734부대라는 이름의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강인에게 어떻게 배신당하고 동료들을 모두 잃어야 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모습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그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망령을 떠나보내는 일종의 장례식과도 같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강민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는 듯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야, 한유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보안팀장이라는 직책 대신 보안 전략 최고 책임자,
CSO라는 새로운 직책이 적혀 있었다. 넥서스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호자가 필요해.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싸움 실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략적인 두뇌를 믿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비전까지 함께 지켜줄 파트너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의 제안은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동반자로서의 제안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누군가를 파괴하는 대신 무언가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몇 주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이사회가 열렸다. 회사의 미래 보안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가 시작될 무렵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임원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바로 옆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의 설계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와 강민혁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것은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막 열렸음을 알리는 조용한 약속이었다.